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은 자신의 자서전인 백범일제 말미에 나의 소원이라는 유명한 논문을 덧붙였습니다. 아마 이 나의 소원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나의 소원은 김구 선생님의 정치 철학과 사상을 밝힌 논문으로 이미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글에서 김구 선생님이 문화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일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김구 선생님은 우리 문화의 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와 남의 행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이 김구 선생님은 문화의 힘이 개인적인 행복만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또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문화의 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와 남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자비와 사랑의 정신을 배양하는 것도 오직 문화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은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또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라고 글을 잇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서 이 공공외교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문화의 중요성 또한 증가한 것을 보면 김구 선생님의 주장은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만큼 높은 문화의 힘을 갖는다는 것은 이들과 경쟁하고 또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K-팝이나 K-드라마, K-푸드 같은 이 한국의 문화는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21세기 한국은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에서 바랐던 높은 문화의 힘을 이미 가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김구 선생님이 바랐던 이 높은 문화의 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K-컬처를 생각해 보면 문화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류를 시작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이 한국의 전통 문화와 대중문화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크게 격상시켰고 한국을 일약 대표적인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한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확산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서구권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심지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으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감은 크게 약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상상이 안 되시겠죠. 지금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직접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나 이 김치나 불고기 등 한국 음식을 찾는 외국인들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BTS의 팬덤은 전 세계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며 이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문화의 힘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혹시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이 문화의 힘을 이야기할 때 문화가 가진 힘을 가리켜 이 소프트 파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1990년대 초 이 냉전이 끝나자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의 위협은 사라졌고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이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프트 파워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소프트 파워는 한자식 표현으로 연성 권력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이 소프트 파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으로 일종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도록 만드는 능력이 바로 소프트 파워인 것이죠. 이 공공외교 분야에서 유명한 학자인 얀 멜리세는 그래서 이 소프트 파워를 마음을 장악하는 힘 혹은 의견을 장악하는 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소프트 파워와 대비되는 개념인 하드 파워는 군사력 아니면 경제력, 자원 등 이 상대의 이익을 위협하는 강압적인 능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던 냉전 시기에는 당연히 이 하드 파워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전쟁의 위협이 크게 감소하면서 하드 파워의 중요성과 함께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석좌 교수였던 이 조지프 나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지프 나이는 1980년대에 대두되었던 이 미국 세퇴론에 대해 반박하면서 1990년 처음으로 이 소프트 파워 개념을 소개합니다. 나이는 당시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쇠퇴일 뿐이지 미국은 하드 파워 외에도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 1980년대 미국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었고요. 감세 정책을 국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또 세계적인 석유 파동의 후유증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생산의 감소와 실업률 증가도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런 미국 쇠퇴론은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 논리입니다. 예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였던 폴 케네디는 미국의 쇠퇴를 언급한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지프 나이는 1990년에 Bound to Lead라는 저서를 처음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소프트 파워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미국 쇠퇴론을 반박한 이 책은 힘의 본질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여전히 글로벌 리더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미국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제시한 것이죠. 자, 나이는 이 미국의 외교 전문 저널인 Foreign Policy의 소프트 파워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며 이 소프트 파워에 대한 개념과 논의를 구체화하였고요. 이 2004년 역시 소프트 파워라는 이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면서 소프트 파워 개념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이는 하드 파워만으로는 이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국제 문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 파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자, 조지프 나이는 소프트 파워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이 세 가지 실제적인 형태를 보이는 이 일종의 자원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실제적인 형태란 정신적인 가치, 문화, 그리고 외교 정책을 말합니다. 먼저 정신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정신 속에 학습된 도덕이나 사회 규범, 윤리, 민주주의 등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입니다. 문화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문학이나 예술 등의 좁은 의미의 문화와 함께 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가리키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모두 포괄합니다. 자, 세 번째 형태는 바로 한 국가의 외교 정책입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국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에 취하는 평화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 국가 차원의 외교 정책 역시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 파워의 이 세 가지 실제적인 형태 중 대중들에게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자원이 바로 이 문화력입니다. 높은 수준의 문화라고 하는 이 매력을 통해 다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소프트 파워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서도 중요하지만 한국이나 이 기타 제3세계 국가들 같이 중소국가들에게는 더욱 가치가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이 하드 파워인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는 강대국과 맞설 수 없지만 이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고양하고 또 이를 통해 국가 간 외교나 경제 교류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한 국가의 소프트 파워는 단기간에 축적되거나 형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한 정체성과 그리고 유구한 문화적 전통, 사상 등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고유한 매력이 바로 소프트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소프트 파워가 문화의 애교, 나아가 정부와 민간 부분이 함께 추진하는 공공외교와도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실제로 문화외교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이 공공외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4월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에 영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도 대중음악의 힘을 빌려 국가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 세계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려는 모습이 이 소프트 파워가 공공외교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한류 역시 성공적인 한국의 공공외교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